지난 30년은 같은 배를 타고 한중이 경제 협력의 강을 함께 건넜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정말 질적인 변화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화이부동으로 정해봤습니다. 한중이 공동의 이익을 찾되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 하는 것이죠. 미중이 갈등하는 국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특별한 동맹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이런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가 있는데 이 틀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위해서 미중과 갈등을 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은 사실은 우리가 패권 경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미중 갈등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 간에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이 물건을 제조해서 국제 무역도 흐트러뜨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기업도 망가뜨리고 막 이랬다. 그래서 그거를 제재해야겠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려면 무역에서부터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관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관세 보복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기술 패권 정쟁 이렇게 가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강해졌단 말이죠. 네.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첨단 기술 플러스 인권, 민주, 가치까지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패권 경쟁, 특히 기술 경쟁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니죠. 네. 상수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다고 치고 우리가 경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내가 머리를 숙이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이건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거는 무슨 동맹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냉정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영 박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고 이제 패권을 놓고 다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선택을 좀 강요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방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 경쟁이라는 것이 트럼프 시대 때는 그러니까 무역 경제 전쟁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게 체제 경쟁이 돼서 시스템 컴피티션이 돼가 이건 전방위적 경쟁이 돼버렸고 그리고 오늘 그저께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미 국무부에서 또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국의 행정부서의 중국 관련된 부서를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향후 10년 내지는 20년을 모든 포커스 이제 중국에 여기에 이제 맞추겠다고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특히 영내 지역,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은 일부에서 이제 안미경중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런 게 앞으로는 이제 사실상 뭐 이런 구도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이러한 어떤 정세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문제를 뭐 분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해 나가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이제 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굉장히 단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뭔가의 공급망 체계,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한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앞으로 숙제로 주어져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미국은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뭐 중국만 배제를 하자는 측면도 존재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자국 산업 육성, 자국 산업 보호 측면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 동맹의 가치라는 부분들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국 산업의 이익, 자국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형태거든요. 어느 국가나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선택도 사실 우리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때 그 선택을 할 때에 뭘 고려를 하느냐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도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눈치든 중국의 눈치든 저는 생각에 둘 다 볼 필요가 별로 없고 네.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총론의 얘기도 있지만 이건 구체적인 뭐 우리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얘기로 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히 칩4라고 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일본 이 네 나라가 꽁꽁 뭉쳐가지고 반도체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도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실제 현재 있는 현상보다는 너무 좀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는 논의 단계로 돼 있고 사실은 이것이 그 사자가 같이 합쳐서 뭐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세계 어느 곳도 이 가치 사슬 측면에서 반도체의 전 가치 사슬을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어보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이 관련 문제도 우리가 어떤 그 택일의 문제보다는 이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제가 이창양 장관이 최근에 했던 말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칩4 관련해서 그 질문을 받은 가운데 우리 현직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 미국은 장비와 기술, 일본은 소재와 부품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된 네 나라가 합치면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겠다 해서 네 나라 중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도 대체로 정부도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장관이 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장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한국이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일본, 대만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동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도 바꿨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이 네 나라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일본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만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다 얘기하면서 이런 공급망 협의를 할 생각인데 예비회담부터 할 거니까 좀 참여해달라.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그 자칫하면 낙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이게 선택을 해서 해결될 거면 선택하면 됩니다. 뭐 미중 간에. 근데 선택이 안 되니까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반도체는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 산업의 반도체가 대한민국 제일인데 배터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면서 주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보세요. 미국, 일본, 대만 전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나마 중국과 제일 잘 통하는 데가 한국이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반도체 공급망 협의에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거를 반영해주고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한중 경제 관계 교류도 반도체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도 많이 있고 중국이야말로 우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정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칩4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저는 이제 강준영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산업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반도체라는 것이 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 대만, 일본 같은 이런 게 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공급망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연계돼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칩4에 가능한 한 당연히 우리는 이제 거기 가입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논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한 조금 우리의 어떤 국익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이걸 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윤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반도체 동맹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 이제 그 논의를 해보는 하나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 당연히 논의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논의를 원하면은 우리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선택의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반도체 및 그 과학법에서는 그 미국에 투자를 한 기업은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과 관계를 끊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중국의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에 투자를 안 해서 그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안별로 대응을 해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대중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공급을 단절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더 치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전체적으로 뭐 미국 편을 드느냐 중국 편을 드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치 사슬이 바로 그 세 분 말씀하셨던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전 가치 사슬의 전 분야를 다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만드는 게 힘들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보면 중국 본토 대륙에 가는 것이 40%고 또 홍콩 가는 것이 20%고 그게 60%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 수요 시장이라는 측면도 같이 가보면서 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데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전기자동차랑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되는 소재, 광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공급망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중국 의존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정도 중국 의존을 좀 낮추는 의미에서 그 미국 중심의 그런 어떤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뭐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반도체도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새로운 공급망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첨단 반도체 분야나 이런 쪽에서 그 중국의 발전을 일정 정도 제약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일정 정도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업종별로 끈끈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이게 뭐 미국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IRA나 반도체 과학법에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선거 끝났지만 중간선거를 위해서 막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우리 정부도 이 IRA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과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미중 갈등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되면 이 중국에 관한 경제 문제나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꼽은 게 4가지예요. 제일 1번이 반도체고 2번이 이제 지금 얘기한 배터리, 전기차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광물입니다. 히토류 같은. 그러니까 이 4개에 대해서는 지금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적어도 앞에 얘기한 이 2개 부분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강조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끌려다닐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지금 한국 반도체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SK하고 삼성이.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어요. 네. 결국은 이것들도 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에 자기네 생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턱대고 배제하거나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너희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사안별로 잘 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그다음에 특정 기술에 대한 그 경쟁력을 지속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배터리를 뭐 꼽는 데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보면 심지어 미국이 IRA라는 법을 만들면서 혹시 한국이 뭐 예를 들어 우리로 예를 들자면 중국 부품이 들어간 2차 전지를 쓴 전기차를 미국에 팔아도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중국이 대단히 두렵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중국의 2차 전지의 경쟁력이 그 정도까지 온 겁니까? 일단은 그 2차 전지 세계 그 최대 업체가 CATL이라고 중국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CATL. BYD가 뭐 지금 3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10위권 내에 이제 그 뭐 우리 한국의 3사하고 그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에 생산이 또 우리 업체들도 중국 내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 어떤 배터리 생산의 한 70% 정도를 또 중국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 업체도 뭐 어떤 건 70%, 80%씩 이렇게 중국에 생산하고 특히 이제 광물질을 이렇게 추출하고 하는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거는 거의 100%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 그 배터리 특히 뭐 최종제인 또 전기차도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의 전체 공급망을 중국이 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로서도 그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중국을 배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그럼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끊는 것만이 끊고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단순화시킨 거지만 탈중국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좀 종합적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이제 또 박한진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탈중국 담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긴 한 것 같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업들조차도 저는 이제 주로 경제계 기업 측하고 접촉이 잦아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이제 첨단 분야에 있는 경우는 탈중국 담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타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현재 중심의 산업, 재래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은 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국 안에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던 것을 그 내륙 지역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3국에 다시 하나의 투자를 더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가 많고요. 현실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탈중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제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하지도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른 패널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일단은 그 한쪽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세계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부품 소재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비 시장으로서도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완전한 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데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중국의 의존이 심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을 뭐 중국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탈피가 아니더라도 의존을 낮추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게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적인 어떤 소비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미국과 같이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없잖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의존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중국도 앞으로 이제 내수 위주, 쌍순환 뭐 이렇게 중국도 이제 내부 전략을 좀 바꾸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산업별로 좀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가장 큰 뭐 14억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거기가 또 공급망, 산업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른 나라들 가서 진출해서 어떤 제조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뭐 부품이나 이런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뭐 제조업 대국으로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안별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무슨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수 위주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 중국 내에서 또 그런 활로를 찾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제 미국의 대척점에 있다고 미국은 주장을 하니까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만 팔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국가입니다. 그 대외 의존도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중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가치 사슬의 핵심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마저도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USTR 그 대표부, 미 무역 대표부의 캐서린 타이라는 대만계입니다. 네. 이 캐서린 타이 대표도 디커플링 완전히 힘들다라고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규범적으로 중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이 규범을 미국이 만들어 놓는데 중국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그거는 당신들 방식이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할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한중이 경제 교류나 경제 활성화나 당연히 과거보다는 보완적 성격보다는 경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거는 산업 간의 무역도 있지만 산업 내의 무역도 있거든요. 그 이제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 호주가 그 석탄 광물 가지고 중국이랑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호주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46%입니다. 우리가 지금 25%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만 같은 데는 뭐 50%가 넘고 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이 아니고 그것의 조정, 그러니까 재커플링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는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익에 맞는 산업 형편에 맞는 사항을 사안대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선택지, 결국 공동의 이익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